앞으로 서울 강남발 이제 과공급 전세 시장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빠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만천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상황에? 전세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또 터져요.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요? 올라갈 일이 없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어떤 금리나 대출 금액, DSR 차원에서 우대를 해주는 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과거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연상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규제 완화, 대출 지원 정책 등으로 내려가는 집값 하락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는 상태의 어떤 반등 그 수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좀 보셔야 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의 한도액이 있잖아요. 네. 얼마죠? 앵커님 아시잖아요. 한도액이 5억, 6억입니다. 네, 5억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죠. 네, 5억까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도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급하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애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비판도 되지만 정부의 고민도 좀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5억으로 했다는 얘기는 그만 만약에 집값을 떠받치거나 더 높이고 싶다라면 6억으로 했겠지. 7억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집값도 다시 치겠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집값이 오른 집값에서 떨어진 집값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코로나 전에 미친 집값이라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또 더 펌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없었던 스토리예요. 히스토리인데 그럼 얘는 없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을 보면 그래도 비쌌단 말이에요. 그 전에. 미친 집값이 계속 오르네 막 이랬잖아요. 그때 그 논리들이 뭐였냐면 시장 주주자들이 공급 부족이라 그랬어요. 그거가 안 맞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은 내려갔고 그죠? 하반기에 금리라는 얘기를 떠나서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들이. 결론은 뭐냐면 그거죠. 소득이 가능한 선에서 시장이 대출을 받쳤을 때 넘어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DSR 개념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젤 3가 왜 시행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젤 1, 2, 3인데 세계 큰 이런 금융위가 있을 때 완 협약을 맺었고 2를 맺었고 이거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출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발생한지 다 아시잖아요. 주택을 과다하게 대출할 때 주택 구입자금을 주택 구입자금을 과다하게 대출할 때 가이드는 뭐야? 뭘 보고 과다하다 그럴까요? 소득. 네,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서로 모니게임 하듯이 나만 안 걸리면 돼 하고 서로 모래성 쌓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이제 터진 거잖아요. 이게 결론을 파악하니까 뭐예요? 이게 소득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대출은 분명히 왜곡 현상을 일으키고 버블을 일으키고 위기로 올 수 있구나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젤3 협약을 완벽하게 만들기 전에 법을 만들어요.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도드-프랭크법이면 뭐냐면 그 얘기예요. 소득이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걸 해주면은 페널티를 매겨요.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은 조달금리가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그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DSR이 어느 한 주는 한 36%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 전체로는 40인가 45%를 끊어놨어요. 캐나다도 40인가 50인가 끊어놨는데 거기는 DSR 항목에 자기가 내는 세금, 재산세부터 뭐 세금 내잖아요.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 내.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가 아까 월 500인데 세금 50만 80만 나가잖아요. 그것도 빼는 거예요. 엄청 빡빡하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말 알맹이에서 소득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품이 들 생기겠죠. 그게 스위스 바젤 3의 협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를 포함한 다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가계대출을 했을 때 바젤 3의 핵심 중에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고 자기자본 규제별 요게 있어요. 근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안에 항목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DSR이 들어가 있습니다. DSR을 적용할 때 기억나실 거예요. 저번에 작년인가
가계 대출을 했을 때는 위험 가중 자산치를 115%로 계산. 100원을 빌려주면 115원을 빌려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을 해요.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을 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손수 나가고. 그렇죠. 근데 기업에 대출해주면 85로 낮춰줘요. 계산할 때. 그러면 요즘 은행들은 어떤 형태를 취할까요? 아, 이제 집값을 떠받쳐서 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건 이제 자제하고 원래 자본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업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템이 잘 돼서 뭐 테레비, 냉장고 뭐 이런 거 뭐 인류가 발전하고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거를 위험 가중 자산치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네. 그쪽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바젤 3니까 그거를 역행하고 우리나라 혼자서 이걸 막 DSR 하면 어떻게 돼요? 후진국이죠. 네. 근데 우리는 G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아까 말씀드린 규제 완화 중에 DSR 푼 게 그런 고민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 2030 세대 분들은 뭐야 막 풀어줘 그러지만 근데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의성에 있는 어떤 5억 한도가 아니라 제가 말한 이 국제적인 틀에 의한 한도로 인해서 더 올리고 싶어 하는 세력들이 안에 있어요. 금융위원회나 이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못 올리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미 이렇게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짧은.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함부로 DSR을 풀지는 못한다. 푸는 순간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다운되니까. 그죠? 뭐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양쪽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 그나마 조금 이게 펌핑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되실 겁니다. 예. 그게 나름 5억이라는 것에 그 기준과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것도 높은 거죠, 사실은. 네. 5억이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300만 원 분이 6억짜리 집을 사면 이자 40년짜리 받으면 벌써 거기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10억 하니까 5억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또 아쉽게 10억짜리 집의 숫자와 10억 이상의 집의 숫자와 비율이 우리는 마치 그걸 뭐라 그러죠? 프라이스 리더 마케팅 해가지고 앞에 뭐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 뭐 신데렐라 뭐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10억짜리 사야 되는 것 같은 착각. 그게 아닌데 지금 서울에 있는 집 중에 10억짜리 이상은 20%고 30%고 많을 때는 40%까지 갔지만 근데 지금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6, 7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대중은. 그럼 아까 소득분포 계산하면 6, 7억대 집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5억을 대출해줘? 오바죠, 이것도. 네. 사실 엄밀히 보면. 그래서 그런 좀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그나마 제가 볼 때, 그나마 애썼다라고 정부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3억으로 끊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그럼 또 경착륙이 올 수도 있는. 그럼 그럼 집값이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쵸. 네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조금 한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높은 거죠. 또 반대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그만큼 부정적으로 좀 정부 측에서 보고 있다고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부정적이라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더 하락할 요인을 크게 보고 있다. 더 하락할 것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스탠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왜 하락하는 속도를 낮추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5억이란 그 볼륨을 줄 것이 아니라 맞춤형을 해서 살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DSR을 적용한 상태에서 집을 살 때 취득세 감면 100% 해준다든지 재산세를 10년 동안 그것도 크거든요. 뭐 몇십만 원씩 내는 거. 무주택자분들이 구매할 무주택자분들이 때. 집을 사면 재산세를 뭐 그럴 수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거를 쓸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다주택자들은 뭐 세금 빡빡 깎아주고 무주택자는 안 가. 실수요자들은 누구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그렇잖아요. 저쪽 분들은 투자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 중에 다주택자가 250만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가구가 한 2,200만 가구고 그럼 250만 정도 빼면 200만 2천만 가구가 남잖아요.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럼 누굴 위해서 정책을 펴야 돼요? 2천만 원을 위해서 펴야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22년 전세 대란으로 네네. 집값이 폭등한다는 전망은 크게 빗나가고 네. 오히려 전세 가격이 강남 쪽에 같은 경우는 뭐 한 7, 8억 네. 수준으로 이게 크게 역전세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23년, 24년 강남 서초 입주 물량도 상당한데요. 예. 앞으로 서울 강남발 이제
과공급 전세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제 빠집니다. 일단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저는 사실 여기 빗나갔다 그랬는데 저는 안 빗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근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세대출 아까 소득 얘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전세대출이 저금리일 때 5억을 대출 받아도 2%면 월 1,000이니까 나누면 월 한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금리 때 원룸을 사는데 월세를 60을 내고 있어. 사는 게 낫다. 근데 25평 아파트가 6억이래. 전세가 그렇잖아.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우리 애기도 있어 만약에. 사야지. 무조건 난 가야죠. 다 가신 거예요.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금리가 이제 바뀌니까 생활이 안 되는 수준으로 된 거죠. 계산이 탁 나오면. 그럼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나왔을 때 그 집을 누가 다시 들어가면 전세가 유지가 되는데 네. 다른 분들은 금리가 안 올랐나요? 똑같이 올랐잖아요. 못 들어가죠. 네. 만약에 소득이 그만큼 늘었다면 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코로나였고 그럼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나오는 상황 속에서 빌라 값이 조금 막 움직이는 거 있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서울 예를 들면은 빈집이나 유동성의 집의 비율이 한 6% 됩니다. 비어 있는 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그쪽으로 다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이쪽에 그냥 빌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비면은 당연히 아까 논리랑 똑같죠. 물건이 더 많으면 당연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무슨 예가 벌어지냐면 인천의 입주 물량이 6년치가 1, 2년 만에 들어오는데 6만 5천, 7만 가까이 돼요.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그러니까 인천 지금 계속 내리잖아요. 지금도 빈집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풍선 효과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쭉 타고 한 15분, 20분 가면 도착하는 서울이 어디냐면 강서구, 양천구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 양천구의 집값뿐이 아니라 전세값이 팍팍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죠? 초도로 가는 조금만 옆으로 그렇죠. 가면 만약에 제가 가장이다. 하면서 저기 가면 2억밖에 안 하네, 3억밖에 안. 진짜 그래 지금. 근데 여기는 아까 얼마에 들어있었어요? 대출이 막 될 때니까 5억은 기본이고 전세, 막 6억에 들고. 근데 전세 대출 안 받고 1억만 받아 인천에 있네. 그러면 내 한 번 불살라. 처자식이 편하게 보내시고 계약갱신권 있으니까 4년 지내고 됐다 내가 열심히 4년 동안 벌어서 다시 서울에 입성하든지 신도시를 가든지 이런 대체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천구하고 금천구 한번 보세요. 데이터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있죠. 그럼 이것이 또 넘어오는데 그 와중에 강남이 아까 말씀하신 강남이 올해 대단지만 2월 달에 개포동에 그 자이프레지던스가 한 3천 몇백 세대가 들어오고 또 하반기 가면은 원베일이라고 막 4, 5천 세대가 또 들어오고 남부 쪽에 있죠. 또 툭툭 몇 개 하면 한 11,000개가 대단지가 들어와요. 그럼 11,000개가 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조합원이었던 분들이 그동안 이주비를 딴 데 가서 살다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이 집은 비는 거예요. 또 비죠. 또 비죠.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상식적으로 전세값이 좀 약세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2008년 때 리센츠 엘리트 잠실 쪽하고 헬리오시티 들어올 때 2018년 개시금 들어올 때 그 전에 매번 10,000세대 8,000세대 들어오면요 전세값이 일단 20, 30% 팍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드린 11,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상황에? 전세값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또 터져요.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요? 올라갈 일이 없죠. 근데 내려가는데 더 내려갈까요? 더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처리하고 있다. 빨리빨리 열심히. 그 와중에 지금 11,00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강남 사구로 하면 11,000세대가 아니라 한 18,000개 됩니다. 부동산의 올해 입주 물량을 계산하면 24,447개 그림 있잖아요. 24,447개인데 이 중에 청년 역세권 주택 자그마한 것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건데 그거 한 2, 3천 개 빼면 그래도 17,000, 18,000개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남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 유튜브에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강남 슈퍼 역전세 시작될 수 있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데이터상은 그렇잖아요.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올해 강남은 좀 약세가 좀 심화될 것 같고 강북 쪽은 좀 견조해요. 입주 물량이 그쪽에 치우치지 않아가지고 이쪽에 많잖아요. 강북은 그나마 좀 폭이 좀 줄겠지만 강남은 조금 약세가 좀 심화될 거다. 그러면 강남 옆에 있는 인근 도시들 다 영향받죠. 연결이 되겠죠. 분당까지도. 저는 그렇게 봐서 올해도 전세가 하락은 폭은 작년보다 줄을지 모르지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좀 확 좀 오르는 건가요? 전세가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너무 내려가잖아요. 쭉 네. 내려가는데 2년 동안 사람들이 돈을 모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물가가 잡히고 내려오면 부담이 줄잖아요. 네. 준 만큼 이 P는 I분의 R 계산하면 전세 가격의 볼륨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정부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전세 대출 확대 뭐 이런 거 쓸 거예요. 이건 이제 나라 망치는 거죠, 제가 볼 때. 한도를 뭐 7억으로 올려준다거나. 그건 이제 나라 망치는 겁니다. 저 젊은 분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재작년부터 언젠가는 전세 대출 개혁 운동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없는 순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살 길이 나온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독약 같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대출해서 오른 집값을 살려면 돈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해서 집값이 안 떠받치면 사는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전세를 살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어렵게 번 돈을 집값을 펌핑된 걸 사게 만들면 안 되죠.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만큼은 거품이 제거될 거고 그러면 집을 사는 시간이 빨라지고 부담도 덜해지고 그럼 그 남은 돈으로 뭐 하겠어요? 먹고 쓰고 놀고 주식 투자하고 건전한 자본주의의 선순환의 출발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혁운동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간 전세대출은 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년 뒤에 정부가 그런 제가 볼 때 아주 안 좋은 정책을 쓴다라면 다시 전세 가격이 펌핑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가 계속 하향 추세라고 한다면 네. 그 매가도 집값 자체도 조금 당연하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매가는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갭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5대1 정도니까 원래 주택 가격은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있다가 이 정도 갭이 있다 그럴게요.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대출 확대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딱 부딪잖아요. 그럼 이제 밀려가지고 얘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또 이렇게 하면 또 밀려가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근데 얘가 내려오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얘가 더 내려가면 더 내려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네. 왜? 우리는 전세값을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핵심은. 네. 월세를 기본으로 투자하는 비율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부분이 제가 그림 얘기하시면 이해되셨죠? 그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럼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한번 전세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또 전세가가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집값이 회복하려면 그렇죠. 그럼 상당 시간 좀 이런 하락기 혹은 좀 더 보통 원래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빠르면 2, 3개월. 어떤 현장들은 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인중개사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을 하면 그 다음부터 올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5억짜리 집이 있고 전세가 3억 5천이었는데 이게 대출 확대로 4억 뭐 3천 2천 된다. 그럼 갭이 줄잖아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담이 없으니까 펌핑을 합니다. 바로 담합해서 전세 가격 다 4억 3천에 맞추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4억 3천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때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투자자들이 더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뭐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럼 적어도 어떤 특이점이 발생해서 전세가가 상승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매매가가 같이 동반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적어도 뭐 상승 반전은 정말 어렵겠네요, 교수님. 네, 전세 가격이 내려오는 동안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계속 하락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죠. 물론 이제 중대 변수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된다거나 뭐 그런 게 중대 없는 변수가 한. 아니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대 변수도 아니라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딱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네. 5.25%였던 금리가 집값이 푹 떨어졌는데 2%로 내려오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서 네.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를 정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키팩터다. 네, 키포인트입니다. 전 세계 경제는 금리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국채금리부터 해서 다 회사채도 다 마찬가지고 금리만 아시면 경제의 반은 보이시죠, 사실. 네.